자, 지금부터는 공감을 구성하는 3요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정서적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1차적으로 정서적인 과정이죠.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생생하게 느끼는 바로 그런 게 공감이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감정인 것처럼 가깝게 느끼는 겁니다. 이 대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나는 공감하는 주체인 여러분을 뜻하고요. 너는 공감을 받는 대상인 타인을 뜻합니다. 먼저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지나치게 조금만 느끼면 동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인식을 하긴 하지만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마치 내 일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를 가리키죠. 타인의 정서를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느끼려면 동정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대방의 정서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은 타인의 정서를 선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이 느끼게 되면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정말로 타인이 느끼는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과 동일한 분량과 세기로 느낀다면 그 고통은 이미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감 요소는 인지적인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직감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에 서서 해당 상황을 두루두루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타인이 쓰던 안경을 쓰면 그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경험할 수 있듯이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조망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타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내가 취하는, 즉 테이킹하는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는요, 세상, 즉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죠. 자, 엄마를 포함하는 타인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느끼고 자기처럼 행동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와 타인을 나누는 구분이 명확해지고요. 자신과 타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망수용 능력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도 높습니다.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도 고려해가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공감 요소는 공감적 관심입니다. 공감적 관심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를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행동을 하게 되죠.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빤히 보이는데 팔짱을 낀 채 어머 힘들겠다 라고 말하면서 관전만 하고 있다면 제대로 공감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행동을 보여야 진정성 있게 공감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은 공감을 행동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서 팔짱을 낀 채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고 분석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넘고 그 사람 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맥락이 있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원조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는 여전히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이지만 사람들이 허용하는 관계 선은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요,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이 선을 너무 쉽게 넘어서 개인 삶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돕는다는 핑계로 너무 쉽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짓는 표정, 내가 내는 목소리 톤 등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 잃지 말아야겠죠. 전문가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선을 넘어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중함과 호기심을 둘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중함과 호기심 비율을 각각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 잊으신다 하더라도 이 어구만큼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려드릴 목소리는 사회복지사로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어떤 선배님께서 정중한 호기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목소리입니다. 이분은 제가 어느 클래스에서 가르쳤던 학생분인데요. 교육할 때 본인 목소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중하지 않고 호기심만 많았어요. 한참 실무자로 일할 때는. 지금 떠올려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아요.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에서. 그때는 엄청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중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에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저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순간 상처를 받았고 또 일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굴욕적일 만큼 당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변했냐 하면 정중해졌어요. 호기심은 생기지 않아요. 지금의 느낌은 정중하려고만 하는구나.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건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그걸 관심 가지면 그 다음 순간부터 펼쳐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붙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공감, 즉 정중한 호기심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려온 날 우산 속에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산을 펴고 선을 넘어서 함께 비를 피하는 태도라고요.